앞서 보신 대로 오늘 서울에서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과거사 문제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배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요. 네, 이 시간 전문가 모시고 불붙은 한중일 외교전의 속내와 쟁점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한중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 이제 오후에 신라호텔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이번 회담의 의미 그리고 어떤 게 쟁점이 될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이번 회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중일 3국 간의 양자 관계들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자체가 열리는 것이 3년 만에 그렇죠. 처음으로 열릴 정도로 굉장히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관심이 끌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3국 간의 협력을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끌어갈 것이냐인데, 이 3국 간의 협력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영토 문제, 예를 들어서 센카쿠 문제라든가 또 독도 문제, 또 그다음에는 이제 위안부 문제가 또 굉장히 공통된 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려운 쟁점이고, 다음이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사드 문제라든가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설립 문제, 이런 것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굉장히 큰 쟁점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한중일 3국 간의 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의 회담을 어떻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길도 같이 이렇게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회담이 열리니까 참 할 얘기는 많고, 주제가 정말 많네요. 3국 간의 속셈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회담을 지금 한번 우리 서울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쟁점들을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사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가 우선 궁금하거든요. 사실 사드라는 이제 용어가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이제 와닿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한 1, 2년 전밖에 안 되고,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이게 사드가 됐는데, 사드는 이제 본래 THAAD라는 이 영어로 따지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이 고고도, 이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고 하는 고고도 이 미사일 요격 체제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우리 한국 쪽으로 쏘면, 미사일 발사하면 발사된 것이 미사일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발사 단계가 있고, 발사를 한 미사일은 대기권으로 넘어갔다가, 그러면 이제 이 비행 단계가 있죠. 그다음에 대기권에 넘어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남한 지역에 떨어지는 종말 단계. 미사일 발사하면 3개, 그래서 발사 단계, 비행 단계, 종말 단계,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도 미사일, 말하자면 사드 체계의 특징은 종말 단계에서 이제 대기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고도가 40km에서 150km. 그래서 고고도라는 것이죠. 높은 고도,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미사일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요격 시스템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밑에 떨어지기 직전에 요격하겠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이것만 갖고는 요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라고는 40km에서 150km 상당의 이 낙하 지점에서 먼저 요격을 가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하층 방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하려고 하는, 그리고 미국의 이 도입 여부를 지금 논의할지도 하겠다는 이런 이 사드, 이 두 가지를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대응하는 것만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인데, 궁금한 것은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또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목적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도 오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오해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데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에도 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사드라고 하는 안보 우리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 요격 미사일 체계가 바로 이념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찬반 양로를 비화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든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다른 목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보수는 사드 찬성을, 진보는 사드 반대를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드를 우리가 데려다 갖다 놓으면 우리나 미국이나 의 기본적인 생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심각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사드는 도입해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안보 환경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드의 배치 목적이 북한의 핵 미사일을 대응한다는 명분 하에 중국의 말하자면 이 군사 동향을 탐지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에 우리가 맞추는 거 아니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상. 이런 의견. 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자극하면 한중 경제 교육 관계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한중 경제 이 관계가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철저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드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런 것이 오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 내에서도 지금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지금 전략적 모호성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 입장이 모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이 뭔지 우리 앵커분이 몰라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호성이 유지가 되는데 제 모호성은 이미 다 알아요. 우리 앵커 두 분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데 모두가 모호성을 유지하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 국내 반대 단체들도 이거 한국 정부 입장이 뭐야? 드립대 연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지금 갑자기 본물들이 터졌다. 이 순간 이미 저는 모호성이라는 용어는 끝났다. 오히려 모호성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도대체 우리 정부 입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국민의 안보 불안을 상당히 오히려 키우고 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마치 협공당하고 딜레마에 빠져갖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중대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마치 뒤로 뺀 것처럼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쓰면 더 우리 정부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내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그 사안이 얘기가 될 것이냐, 개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도 중국 측에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좀 보이콧할 것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거든요. 오늘 회담에서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논의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모두가 전 세계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중국 입장이 뭐고 미국 입장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제 사드 문제라든가 AIP 문제가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간에 논의가 불가피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선 중국의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드의 기본 기능의 목적이 뭐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거다. 위협 때문에 있다. 그러면 북한의 핵 미사일은 북한 당국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지금 논란을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자체를 반대하려면 사드 반대 좋다 이겁니다. 반대를 하면 반대의 그 사드의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 더 앞장서 가지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빨리 제거해라. 더 이상 개발을 중단하고 실험도 중단해라. 이런 압력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강력히 전개하도록 이런 한중일 3국 외교장관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미국 입장에서도 사드 배치를 한 것이 중국의 어떤 그 군사력을 탐지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럼 좋다. 북한 내의 핵 미사일 위협 같은 거를 좀 더 견제하고 억제를 해라. 그런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누차 저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거를 한중 당국 간의 문제만 보지 말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육자회담, 북한이나 육자회담 당사국입니다. 육자회담의 가장 기본은 비핵화인데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육자회담 자꾸 매달리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이런 회담 당사국들이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라.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래서 중국 정부도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는 위협의 실체를 같은 수준으로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안 느끼는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가능한 정보를 중국하고도 공유해가지고 예.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을 같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인식이 같아야만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도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 진단 원인이 같아야지 병 진단 원인이 다른데 처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을 같이 중국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좀 서로 이해와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드와 관련해서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배치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이 미국이 우리 측에서 좀 전가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용 문제가 지금 뭐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도 안 했는데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진영의 목소리가 상당히 빨리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일의 순서상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비용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은 일의 순서상 지나치게 비용 문제가 앞세우는 이런 일종의 여론몰이 이거는 반대 진영에서 내세운 몰이고 논의 순서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구지간에 밥 서로 사고 뭐 대접받는 것도요. 공짜 없습니다. 친구한테 한번 대접받으면 나도 대접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하든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상당 부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왔을 때 예. 사드 배치 비용 1조, 2조, 10조 이거 두려우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냐 이런 것이 어차피 한미 분담비 이제 논의할 때 논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비용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의 비용 분담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재정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어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2019년까지 7개의 포대를 배치한다. 지금 현재 괌 1개, 미국 내 3개가 배치가 돼 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배치할 것이라는 예상 후보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택 기지가 유력화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기정사실로 됐다고 봐야 될까요? 배치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내부적으로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제 3노라고 그래가지고 뭐 협의도 뭐 논의도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에서는 간간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한 배치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미 양 당국의 협의 과정에서 이건 구체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평택이나 원산이나 부산 이렇게 이제 후보 기지를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시민단체의 반대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튀쳐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와 또 최종 결정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한미 양국의 이익은 이익이지만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실제적인 군사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냐.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빨리 정부 정책을 결정을 해서 또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안보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철저한 설명과 이해 이런 것도 하고 또 이 중국에 대한 또 국제사에 대한 한미 양 당국의 이런 상당한 홍보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바에 어떤 투명성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돼.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보여주는 것이 좀 선행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네.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사드 논의가 거세지면서 뭐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남북 대화의 목소리부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원론적인가요? 이제 이론상으로는 정말 원론적인 말씀이고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현재의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또 현재의 남북 관계가 상당한 수준의 대화가 진정되는 상황에 설령 와 있다 하더라도 이 남북 대화의 본질과 이 사드 문제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좀 논리가 굉장히 비약돼 있다. 왜냐하면요. 별개로 가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별개까지는 일정 수준의 연계는 되지만 직접적인 이 해결책으로 남북 대화가 작용하기에는 이 논의 성격, 이슈의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요. 이 사드 문제는 제가 앞에서 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요격,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남북 대화에서 다루려면 남북 군사 당국간 회담이 열려져야 되는데 남북 군사 당국간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어떤 논의 구조로 이 분위기를 잡고 북한을 설득하는 장치는 될 수 있지만은 직접적인 해결 장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육자회담의 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의 구조가 조금 부분적으로 좋은 작용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기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남북 대화를 개선 통해서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놨자 이건 지나치게 이상형이다. 그래서 남북 대화는 대화대로의 어떤 측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주 역할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한의 핵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핵은 육자회담의 논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핵 문제는 미국 간에 우리가 주도적인 또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미국 간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 대화만으로 어떤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게 개선해야 된다 관계를 이거는 지나치게 낭만적 시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드와 어떤 대립 개념에 있는 중국의 AIIB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많이 듣는 사드와 비슷하게 좀 많이 듣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먼저 AIIB가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AIIB는 A가 에이시아, 예. 인프라, 그다음에 스트럭처, 그다음에 인베스먼트 뱅크예요. 네. 이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제 금융 체제로 본다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금융 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말하자면 세계은행 체제입니다. 네. 월드뱅크라고 그랬고 이 세계은행 체제를 통해서 빈곤국을 지원하고 선진국들이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빈곤국과 선진국 간의 부의 격차를 줄이자 이런 취지인데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핵심은 세계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아시아가 붙은 거예요. 예.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주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의 인프라를 투자를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본래는 50% 이상을 자기네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외화가 지금 한 거의 우리나라의 10배가 해야 되는 4조 달러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대한 외화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이제 국제 금융 질서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질서의 도전적인 국제 금융 기관으로 보이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으로도 한국은 좀 가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또 미국의 서방 선진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도 당신들도 가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는데 이 아시아 지역의 이 인프라 개발 앞으로 수요가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합니다. 네. 수십 년간 어느 나라도 이거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영국도 가입했고 이미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이런 데서도 지금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아시아 지역의 말하자면 개발을 돕겠다. 이거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기본적인 저는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여기에는 가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 이 중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 국제금융기구가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 의사결정체계 이런 네. 것이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요. 중국식 스타일에 맞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좀 국제 이 금융기구에 맞는 수준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예. 이런 거에 우리가 외교력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도 그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처음으로 언급을 하면서 가능성을 시사했단 말이죠. 근데 로이터 통신 얘기에 따르면은 그 중국과 미국이 경제 패권을 다투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미일 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좀 보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 실망하겠죠. 이제 미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약삭빠른 행동을 하고 있다. 예. 말하자면 미일 관계에서도 자기네가 취할 거는 다 미국한테 받는다. 네.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 특히. 그리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독주를 허용할 경우에는 일본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에서의 금융 체제에 일본이 완전히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본도 놓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본도 약삭빠르게 가입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한중일 삼국 중에 한일 간의 관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뭐 과거사 문제는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고 또 진전도 잘 되지가 않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일본 외상이 와가지고 최근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 양자도 회담도 하는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표명된 일본의 공식 위안부 문제가 됐든 독도 문제가 됐든 교과서 문제가 됐든 이걸로 보면 한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전향된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고 특히 우리가 일본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안부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일 양자 간의 단순 위안부라고 하는 사람 그 우리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 유엔에서 다루는 여성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지금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글로벌 이슈고 다자간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군사 대국의 역할을 하면 인권 대국으로도 가라. 인권 대국으로 가려면 위안부 문제부터 수용을 하고 돌아와라.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지금 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위안부 문제 하나 국제 인권 그 질서 그다음에 법규 여성 권리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평화 유지 책임을 하겠다고 지금 달려듭니까?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일본의 이런 잘못된 이중적인 행태를 제대로 눈을 뜨고 봐야 되고 특히 미국의 조야에서도 일본의 이런 잘못된 시각을 반드시 교정시키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됩니다. 제가 보기엔. 네.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가능성. 아까도 뭐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또 충돌을 한다면 이번에 그 정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끝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금 작년 그 가을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게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서 양자 간의 어떤 갈등 관계도 풀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게 하자. 그래서 이걸 정상회담을 추진한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중국이 조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금년 이내에는 삼국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이 설령 없더라도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악수만이라도 하는 모양을 비춰주는 것이 말하자면 한중일의 어떤 국제적 위상에 미치어서 바람직한 기본적 양심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중일 3자 안에 맡겨보면 이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난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이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한 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떠오르는 분이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이 쿠바하고 미국 비밀회담도 성사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교황은 우리나라도 왔다 갔거든요. 또 중국에 대해서도 옛날 교황들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현 로마 교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예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로마 교황 정도의 그런 이 국제적인 신망을 가진 국가와 지도자가 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도 배후에서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최소한도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 하나는 금년 안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도 좀 낭만적인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어떤 평화의 기운이 삼국의 그 회담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전옥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